안녕하세요. 슬립토크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럼 눈을 감고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이 이야기의 모든 저작권은 공식 채널 슬립토크에 있습니다. 다른 채널에서 게시된 내용은 모두 비공식이며 허위입니다. 이상한 우물. 어느 해 여름 충청도 지역에 심한 가뭄이 들었어요. 숲은 물론 산과 들의 풀잎은 쭉 늘어져 말라져 갔습니다. 어느 날 스님 한 분이 길을 가고 있었어요. 아이고, 목이 다는구나. 물을 좀 마셔야겠어. 스님은 마을로 들어서서 우물을 찾았습니다. 한참을 찾아 돌아다녔지만 우물은 보이지 않았어요. 마을에 우물이 없다니 정말 이상한 일이구나. 스님은 어느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인장 계시오? 집안에서 부인이 나와 인사를 했어요. 물 한 그릇만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기 앉아서 잠시 쉬고 계십시오. 부인은 마루를 가리키더니 물동이를 이고 밖으로 나갔어요. 아니, 물이 집에 없단 말인가? 이상하구나. 스님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물을 기르러 간 부인은 한참이 지나도 오지 않았어요. 날이 저물어 갈 때쯤 부인은 땀을 뻘뻘 흘리며 돌아왔지요. 죄송합니다, 스님. 오래 기다리셨지요. 부인은 물동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우물이 먼 곳에 있습니까? 예, 10리쯤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부인은 물을 그릇에 담아 주었어요. 아, 저는 그것도 모르고 정말 죄송합니다. 스님은 물을 받아 마신 후 지팡이로 바닥을 탁탁 두들겼습니다. 이곳은 땅 밑이 바위뿐이로구나. 그러니 우물이 있을 수 없지. 스님은 무슨 생각을 했는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물을 파보고 있긴 했소? 그럼요. 지금도 우물을 파고 있는걸요. 이 마을은 온통 바위 덩어리뿐이니. 스님은 안타까운 마음에 혀를 찼습니다. 내가 좋은 우물자리 하나를 보아드리고 가겠소. 스님, 정말이십니까? 부인은 깜짝 놀라 스님을 바라보았어요. 그렇게 하지요. 사람들은 어디서 우물을 파고 있습니까? 부인은 스님을 모시고 우물을 파고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이것들 보시오. 잠시 멈추시오. 물을 파던 사람들은 의아한 듯 스님을 바라보았어요. 내가 물 잘 나오는 곳을 가르쳐 드리겠소. 신유. 장흥 피. 스님은 마을 곳곳을 다니며 지팡이로 땅을 두들겨 보았어요. 얼마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스님이 마을 한가운데 있는 바위 앞에 멈추섰어요. 이곳을 파보시오. 정말 이곳을 파면 물이 나옵니까? 그렇소. 여기에서 솟아나는 물은 넘치거나 줄어드는 일이 거의 없을 것이오. 스님, 정말 고맙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다만 이 우물은 꼭 3번 흘러 넘칠 것이니 그때는 큰 나라에 큰 변이 있을 것입니다. 스님은 이 말만 남기고 마을을 떠났어요. 마을 사람들은 서둘러 바위를 밀어내고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물이 솟구쳤어요. 물이 나온다, 물이 나와. 사람들은 손뼉을 치며 좋아했어요. 이제 멀리까지 물을 기르러 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은근히 겁이 났어요. 우물이 3번 흘러 넘친다. 그때마다 나라에 무서운 일이 있을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스님의 말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습니다. 세월이 흘러 사람들은 스님의 말을 서서히 잊고 있었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물물이 넘쳐요. 물을 기르러 갔던 부인의 말에 마을 사람들이 우물로 모여들었어요. 사람들은 덜컥 겁이 났습니다. 잊고 있었던 스님의 말이 떠올랐어요. 그 해
외적이 나라에 쳐들어와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재산을 잃었습니다. 또 몇 년의 세월이 흘렀지요. 어느 날 우물에 모여있던 마을 사람들이 또다시 깜짝 놀랐어요. 두 번째로 우물물이 넘쳐오르고 있었습니다. 그해 나라에는 어김없이 전쟁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이제 스님이 이야기한 우물은 마지막으로 한 번 넘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이 우물은 이야기로만 전해질 뿐 어느 곳에 남아있는지는 알 수 없다고 합니다. 도깨비가 만들어진 연못. 옛날 옛적에 어떤 총각이 살았는데 30이 넘도록 장가를 못 갔어요. 하루는 장에 나갔다가 밤늦게 혼자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지요. 터덜터덜 걸어 선앙당, 당집이 있는 으쓱한 고개를 넘는데 안에서 두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더래요. 총각은 등골이 오싹하고 간이 덜컥 내려앉아 걸음을 멈췄어요. 자정 무렵에 혼자 당집 앞을 지나다가 귀신을 만났다는 사람이 여럿 있었거든요. 총각은 겁을 없애려고 에헴 하고 장기침을 연거푸 내뱉었어요. 그러자 두렁거리던 소리가 딱 그치는 거예요. 당집 안은 귀신의 숨소리조차 안 들릴 정도로 조용해졌어요. 총각은 귀신이나 도깨비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눈 것이라 생각했어요. 에라, 죽게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총각은 살금살금 당집 앞으로 다가갔어요. 어디서 그런 용기가 솟아났는지 몰라요. 총각은 조심스레 당집 문을 열어보았어요. 이후 당집 안에는 귀신도 없고 도깨비도 없었지요. 아니, 저게 뭐지? 희미한 달빛 아래 이상한 물건이 하나 눈에 띄더래요. 닭달나무를 깎아서 만든 조그만 방망이였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물건이었지요. 옳지, 그게 바로 말로만 듣던 도깨비 방망이구나. 총각은 냉큼 도깨비 방망이를 집어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도깨비가 쓰던 물건을 집안에 들여놓으면 안 좋다는 말이 생각나서 총각은 도깨비 방망이를 닭장 안에 넣었어요. 아무 일 없이 며칠이 지났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한밤중에 누가 찾아와서는 총각 집에 있는가?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방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어요. 어둠 속에 시커먼 물체가 하나 서 있었는데 귀신 같기도 하고 도깨비 같기도 했지요. 사람하고 생긴 것이 조금 달랐던 거예요. 총각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도깨비일지도 몰라. 맞아요. 시커먼 물체는 진짜 도깨비였어요. 진짜 도깨비가 예의 바르게 물었어요. 며칠 전 선앙당 당집 안에서 방망이를 잃어버렸어요. 혹시 총각이 그 방망이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총각은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거 내가 주워 가지고 왔어. 그러자 도깨비가 발을 한번 깡충 구르며 아이고 이제야 하고 혼자 소리를 하더니 사실은 그 방망이를 찾으러 왔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하고 꾸벅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그게 뭐 대단한 물건이기에 한밤중에 찾으러 왔어? 도깨비도 총각처럼 거짓말을 못하는 모양이에요. 우리에게는 없으면 안 되는 귀한 물건입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지요. 돌려주면 당신이 평생 먹고 살 수 있도록 보답하겠습니다. 제발 방망이를 돌려주십시오. 총각은 드말 없이 방망이를 도깨비한테 돌려주었어요. 자기한테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물건이니까 말이에요. 도깨비가 방망이를 덥석 받아 가슴에 끌어안더니 아이고 고맙습니다. 며칠 뒤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아오네 내서
하고는 바람처럼 사라져 버렸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한밤중에 바깥에서 시끌시끌 소리가 들려오더래요. 총각은 잠을 자다가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가보았어요. 도깨비들이 끙끙거리며 마당에 뭔가를 뿌려놓고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그건 쌀가마였어요. 쌀가마는 마당에 가득가득 쌓였지요. 그래서 총각은 하루아침에 큰 부자가 되었어요. 먹고 사는 걱정이 사라지자 어찌나 좋은지 총각은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런데 며칠 뒤 도깨비가 또 찾아왔어요. 총각이 물었지요. 오늘은 무슨 일로 찾아오셨소? 먹고 사는 걱정은 사라졌지만 돈이 없으니 반쪽 부자가 아닙니까? 며칠 뒤에 돈을 잔뜩 가져오겠습니다. 며칠이 지난 뒤 한밤중에 밖에서 벼락치는 소리가 나기에 방문을 열어보았더니 도깨비가 나타나 마룻바닥에 돈을 그득그득 내려놓고 있었지요. 이렇게 해서 총각은 진짜 큰 부자가 되었어요. 또 며칠이 지났어요. 도깨비가 찾아와 이번에는 이러는 거예요. 당신은 이제 먹을 걱정, 돈 걱정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0이 넘도록 장가를 들지 못했더군요. 며칠 안으로 섹시한 아이를 데려올 테니 그렇게 알고 기다려 주십시오.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 한밤중에 마룻바닥에 쿵 하고 무엇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 방문을 열어보았더니 웬 처녀가 쓰러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처녀는 어디가 아픈지 끙끙 앓는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총각은 처녀를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정성껏 보살펴 주었어요. 아픈 곳을 주무르고 물을 떠다 먹이고 미음을 쑤어 먹이며 정성껏 치료를 해 주었지요. 그랬더니 처녀가 겨우 정신을 차렸어요. 총각이 물었어요. 당신은 어디에 사는 누구인데 이곳까지 오게 되었소? 저는 전라도 해남 땅끝 마을에서 살았어요. 한밤중에 오줌이 마려워 밖으로 나가 한참 볼일을 보고 있는데 무엇이 죄응하고 나타나 저를 덮치지 뭐예요? 깜짝 놀라 기절을 하고 말았어요. 그 다음엔 무엇이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처녀가 물었지요. 그런데 여긴 어딘가요? 충청도 보은 땅이요. 충청도 보은에서 전라도 해남까지는 수백 리가 넘었어요. 처녀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 그냥 눌러 살게 되었지요. 어쨌거나 총각은 도깨비 덕분에 아내를 얻게 된 셈이었지요. 총각과 처녀는 부부가 되어 아무 걱정 없이 살았어요. 먹을 것 있겠다. 돈 많겠다. 무엇이 걱정이 있어요? 도깨비 덕분에 서방은 먹을 것 생기고 쓸 돈 생기고 색시도 생기고 반찬으로 먹을 물고기까지 생겼어요. 서방은 도깨비가 너무너무 고마워서 무엇으로 보답을 할까 이것저것 궁리해 보았어요. 옳지. 옛날부터 도깨비는 도토리묵을 좋아한다고 했지. 서방은 도토리묵을 한 솥 가득 쑤어가지고 도깨비들을 불러 묵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묵을 많이 쑤었는데도 도깨비 가운데 하나가 도토리묵을 제대로 못 먹었어요. 그 도깨비는 몹시 속이 상했지요. 에이, 연못을 만들 때 내가 막은 것을 뚫어버려야겠다. 그리고는 당장 연못으로 달려가 구멍을 뚫어버렸어요. 그 뒤 사람들은 뚫린 곳을 큰 바윗돌로 막았는데 큰 물이 나면 꼭 그것만 허물어지곤 하더래요. 도깨비들이 연못을 만들 때는 암돌과 숫돌을 잘 맞추어 무너지지 않았는데 사람은 그보다 기술이 모자랐던 모양이에요. 돌에도
암돌과 숫돌이 있는데 도깨비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만 보통 사람의 눈에는 잘 안 보인다나요? 사람들은 도깨비들이 만들어준 연못을 오가리살이라고 불렀어요. 오, 서방성을 따서 오간의 연못이란 뜻으로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지금도 충청도 보은 땅에 가면 오가리살이 있는데 고기가 엄청 잡힌다군요. 얼마 뒤 오 서방은 도깨비와 아주 헤어지게 되었어요. 왜 헤어지게 되었느냐고요? 때는 추운 겨울이었어요. 동짓날이 되어 오 서방은 팥죽을 쑤었어요. 그런데 어찌나 많이 쑤었는지 식구들이 배부리 먹고도 남아 이웃에게도 나누어 주고 귀신을 쫓기 위해 대문에도 바르고 그랬는데도 한 솥이나 남았어요. 마침 잘 됐네. 도깨비들을 불러 팥죽 잔치나 벌여야겠군. 그날 밤 오 서방은 도깨비들을 불렀어요. 한밤중에 도깨비들이 놀러 왔는데 대문에 발라둔 붉은 팥죽을 보더니만 떨어질 뻔했네 하며 모두 도망을 쳤어요. 도깨비들도 귀신처럼 팥죽을 싫어한다는 걸 미처 몰랐던 거예요. 어쨌거나 도깨비들은 두 번 다시 오 서방을 찾아오지 않았어요. 오 서방은 도깨비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어 뒤가 영 꿉꿉했지요. 그 마음을 알고는 이웃에 사는 영감이 하루는 이렇게 위로해 주었대요. 도깨비하고 너무 오래 사귀면 끝이 좋지 않다네. 그림자 없는 탑, 신라의 서라벌에 토함산이라는 유명한 산이 있었어요. 언제나 푸른 아지랑이를 뿜으며 산의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산이었습니다. 도암산은 정말 신비한 산이야. 저것 좀 봐. 오늘은 산자락이 거의 보이지 않는구먼. 사람들은 토암산을 신령스런 산으로 섬겼습니다. 얼마 후 사람들은 산 밑에 커다란 연못을 파고 그 옆에 불국사를 지었어요. 연못에 비치는 불국사는 하늘 안에 세워진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나라에서는 불국사를 더욱 아름답게 하기 위한 공사를 시작했어요. 나라 안에 유명한 목수와 석수들이 불국사에 모여들었어요. 임금님은 백제에 사는 아사다를 불러왔습니다. 신라에도 훌륭한 목수와 석수들이 있었지만 아사달만큼 훌륭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사달은 들으라. 대웅전 앞에 다보탑과 석가탑을 짓도록 해라. 임금님의 명령이 내려지자 아사달은 돌무더기 속에서 돌을 쪼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을 모시는 절에 탑을 세우는 일은 어려운 일이었어요. 언제나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되었습니다. 탑을 세우는 동안 부처님만 생각하자 아사달은 굳게 마음을 먹었어요. 아사녀, 3년만 기다려줘요. 3년이면 탑을 세우고 돌아갈 테니까. 아사달은 백제가 있는 쪽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백제를 떠나면서 부인 아사녀와 한 약속이었어요. 어느새 아사달이 서라벌에 온 지 3년이 지났습니다. 탑을 세우는 일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3년이면 백제로 돌아갈 줄 알았는데 아사달의 마음속에는 아사녀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때마다 아사달은 다 다듬어 놓은 돌을 깨버렸습니다. 이런, 내가 아사녀를 생각하다니 부처님만 생각해야 하는 것을. 아사달은 다시 돌을 다듬었어요. 돌을 다듬는 소리는 맑은 징소리 같았습니다. 한편 아사녀는 날마다 서라벌만 바라보며 살았어요. 3년이 지났는데도 아사달은 소식이 없구나. 살았는지 죽었는지. 아사녀는 시간이 흐를수록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신라에서 아사달을 보내주지 않으면 어쩌지?
혹시 신라에서 다른 처녀를 만나 결혼을 한 것은 아닐까? 아사녀는 이런저런 생각에 가슴이 콩닥콩닥 거렸어요. 어느새 아사달이 백제를 떠난 지 6년이 지났습니다. 안 되겠어. 내가 직접 가봐야겠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던 아사녀는 서라벌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서라벌에 도착한 아사녀는 불국사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돌을 쪼고 있는 석수장의 대열 속에서 아사달을 찾아냈습니다. 아사달, 아사달. 아사녀는 아사달을 향해 눈물을 흘리며 뛰어갔어요. 그때 무섭게 생긴 사람들이 길을 막아섰습니다. 어딜 가시오? 저는 백제에서 온 아사녀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남편 아사달을 만나러 왔습니다. 어서 돌아가시오. 아사달은 지금 다보탑과 석가탑을 세우고 있어. 탑을 다 만들 때까지 누구도 만날 수 없어. 불국사를 지키던 병사들은 딱 잘라 말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가 헤어진 지 6년이나 지났습니다. 한 달을 걸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가라니요. 아사녀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길을 막고 서 있던 병사들은 아사녀가 측은했어요. 우리도 어찌할 방법은 없어. 다만 저쪽에 커다란 연못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 연못에 비치는 저를 볼 수 있을 것이오. 혹시 아사달의 모습도 비칠지 모르니 연못으로 가보시오. 아사녀는 병사들의 말에 눈을 번쩍 떴습니다. 아마 다보탑과 석가탑이 다 지어진다면 그곳에 비춰질 것이오. 아사녀는 병사들의 말대로 연못가로 달려갔지요. 연못 속에는 불국사의 절이 그림자처럼 환히 비치고 있었습니다. 절은 보이는데 아사달과 다보탑, 석가탑은 왜 보이지 않는 걸까? 아사녀는 연못 주변을 빙글빙글 돌며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2달이 지나도 아사녀는 백제로 돌아가지 않고 연못가에서 지냈어요. 어느 날 연못 속에 탑 하나가 솟아올랐습니다. 저건 석가탑이 분명해. 이제 탑을 다 세운 거야. 아사녀는 연못에 비친 탑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석가탑이라도 안아보자. 아사녀는 그만 연못인 줄도 모르고 뛰어들었어요. 하지만 연못에 비친 탑은 석가탑이 아니라 다보탑이었습니다. 아사달이 다보탑과 석가탑을 다 세우는데 10년이 걸렸어요. 얼마 후 아사달은 마지막으로 탑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여보게, 이제 거의 다 되었군. 그래. 아사녀를 연못으로 보낸 병사가 아사달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아사달은 뒤를 돌아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아사달, 자네 아내가 연못에서 기다리고 있을 걸세. 뭐? 아사녀가 언제 이곳에 왔단 말인가? 아사달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몇 년 되었다네. 자네를 만나게 할 수 없어 연못가에 가서 다보탑과 석가탑이 비치는 것을 기다리라고 했지? 어쩌면 자네 모습이 비칠지 모른다고 말이야. 아사달은 정신없이 연못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사녀. 아사달은 연못 주변을 뛰어다니며 아사녀를 불렀어요. 연못가에 아사녀가 앉아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사녀. 아사달은 아사녀를 힘껏 끌어안았어요. 10년 동안 너무 고생을 해서 이렇게 몸이 굳어졌구나. 아사달은 측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정신을 차리고 보니 아사녀가 아니었어요. 아사달은 커다란 바위 덩어리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바위 밑에는 비바람에 다 썩어가는 신발 한 켤레가 있었어요. 아니, 이럴 수가.
아사달은 그제야 아사녀가 연못에 빠져 죽은 것을 알았습니다. 아사달은 썩은 아사녀의 신발을 들고 연못을 들여다보았어요. 연못 속에는 다보탑과 석가탑이 아름답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아사달의 눈앞에는 아사녀의 얼굴이 커다랗게 그려졌어요. 아사달은 망치를 들고 바위를 힘껏 내리쳤습니다. 바위를 쪼고 다듬어 아사녀의 얼굴을 만들었어요. 아사녀의 얼굴은 슬픔에 잠긴 모습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석가탑은 그림자 없는 탑, 무영탑이라고 불리게 되었답니다. 떡은 먹고 편은 못 먹고 옛날에는 유식한 체하는 사람들이 문자라는 걸 곧잘 썼지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말을 공연히 한자말로 바꾸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떡을 편이라고 하고 국수를 면이라고 하고 술을 약주라고 하면서 잘난 체를 했지요. 지금 생각하면 우스운 일이지요. 어느 마을에 갓 장가든 신랑이 있었어요. 이 신랑이 처가에 갔는데 처가 식구들이 유식한 체하려고 그랬는지 문자를 썼지요. 장모가 사위더러 대접을 한답시고 자네 편을 들겠는가? 하고 물었지요. 신랑이 들어보니 난생 처음 듣는 말이거든요. 편이라는 게 대체 뭔지 알아야 말이지요. 그게 떡을 가리키는 말인 줄 어떻게 알겠어요? 뭔지는 모르지만 난생 처음 듣는 걸 먹겠다고 할 수 없어서 못 먹습니다. 하고 말했지요. 했지요. 그랬더니 장모가 하는 말이 그래. 그러면 면을 들겠는가? 한단 말이에요. 그냥 국수라고 하면 될 것을 공연히 어려운 한자말을 써서 골탕 먹일 게 뭐예요. 이번에도 신랑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것도 못 먹습니다. 했지요. 그러니까 장모가 편도 싫고 면도 싫으면 약주나 되지. 그래 하거든요. 그놈의 약주는 또 뭔지 알 수가 있나요? 그래서 그것도 못 먹습니다. 그랬지요. 그랬더니 자네는 못 먹는 것이 왜 그렇게 많은가? 하면서 아무것도 내놓지를 않았어요. 아무것도 먹으라고 내놓지 않으니 별 수 있나요? 그냥 쫄쫄 굶다가 집에 왔지요. 집에 와서 신랑이 색시한테 푸념을 늘어놓았어요. 처가에 갔더니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것만 먹겠다고 먹겠느냐고 묻고 자기가 좋아하는 떡과 국수와 술은 아예 내놓지도 않다 라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색시가 혹시 편면 약지를 먹겠느냐고 묻지 않던가요? 그랬지요. 그래서 바로 그렇다고 하니까 그게 바로 당신이 좋아하는 떡, 국수, 술이랍니다. 다음에 가거든 잊지 말고 꼭 먹겠다고 하세요. 하고 단단히 일러주었어요. 얼마 뒤에 신랑이 또 처가에 가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그 말을 꼭 잊지 않겠다고 집에 나설 때부터 외면서 갔지요. 벼는 떡이요, 면은 국수요, 약주는 술이다, 편면 약주, 변면 약주 이러면서 가지요. 그런데 가다가 개울물을 건너게 되었어요. 개울물을 건너다가 그만 외던 것을 깜빡 잊어버렸지 뭐예요. 신랑이 개울 한가운데서 서서 잊어버린 걸 찾는다고 야단이 났어요. 그놈의 것을 잊어버렸으니 어쩌나. 마침 그때 다른 사람이 지나가다가 신랑이 무얼 골똘히 찾는 것을 보고 물었어요. 뭐, 개울에서 뭘 잃어버렸어? 신랑은 그 말에 대꾸도 하지 않고 그게 뭐더라, 그게 뭐더라 하면서 자꾸만 찾았지요. 그러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그걸 이 편에서 잃으셨소, 저 편에서 잃으셨소 하고 묻는단 말이에요. 신랑이 들어보니까 편이라는 말이 탁 나오거든요. 얼간이 하나 찾았다. 지나가던 사람이 보니까
묻는 말에는 대답도 않고 아무것도 손에 들지 않고서 하나 찾았다고 좋아한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이상한 사람 같아서 당신 국수는 사시오? 하고 물었어요. 신랑이 들어보니 면이라는 말이 탁 나오거든요. 얼큰이 2개 찾았다. 지나가던 사람이 보니까 점점 더 이상했어요. 묻는 말에 대답도 하지 않고 자꾸 뭘 찾았다고 그러니 이상하지요. 그래서 당신 혹시 약주를 많이 드신 것 아니요? 하고 물었지요. 신랑이 들어보니 그새 잊어버렸던 약주라는 말이 탁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됐다. 3개 다 찾았다. 그러고는 껑충껑충 제 갈 길로 가지요. 입으로는 연신 편면약주, 편면약주 하면서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가 있었답니다. 황금돼지 이야기. 옛날, 아주 먼 옛날, 어느 깊은 산골에 가난한 선비가 살았어요. 그는 날이면 날마다 글 공부를 하며 몇 번이고 과거를 치렀으나 번번이 떨어지던 터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선비는 또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과거를 보러 길을 나섰어요. 선비가 살고 있는 산골은 워낙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지라 긴 여행 동안 먹을 누룽지 뭉치를 보자기 가득 담았지요. 서울을 향해 걷던 어느 날 선비는 마을의 주막에서 하룻밤 묵어가기로 했지요. 선비가 주막에 들어서자 주막 기둥에 큼지막한 방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무언가에 잡혀간 내 딸을 찾아오는 자는 사위로 삼아 내 재산의 절반을 주겠노라. 선비가 깜짝 놀라 물었지요. 도대체 누가 저 방을 붙였소? 이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붙인 것이라. 예구, 금이야. 오기야 키우던 딸이 하룻밤새 감쪽같이 사라졌으니 전 재산인들 아깝겠소. 아이네 가이네니 살양 모드들이망. 그 부자의 집이 어딘지 아시오? 다음 날 선비는 바로 부자의 집을 찾아갔지요. 부자의 집은 소문대로 으리으리했지만 집안의 강도는 기우는 침울하기 짝이 없었어요. 선비가 부자에게 물었어요. 딸을 찾아주면 사위로 삼고 재산의 절반을 준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그렇네. 그 아이가 어디 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 아이가 사라진 뒤 나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라네. 사나이가 한 입으로 2말을 하는 법은 없거늘 내 딸만 찾아준다면 내 사위로 삼는 것은 물론 내 재산의 절반을 줄 것이세. 걱정 마십시오. 제가 따님을 찾아오겠습니다. 선비는 자신있게 말했어요. 선비는 부자의 말을 듣고 부자의 딸을 찾아 나섰지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발길이 이끄는 대로 무턱대고 걷던 선비는 길 한가운데서 버둥거리는 까치 한 마리를 보았어요. 다가가서 자세히 들여다보니 까치는 다리가 부러져서 울고 있었어요. 어쩌다 이렇게 다리를 다쳤느냐.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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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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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마음씨 착한 선비는 잠시 가던 길을 멈추고 까치의 상처를 정성껏 치료해 주었어요. 자, 이제 상처가 아물면 다시 전처럼 훨훨 날 수 있을 게다. 앞으로는 다치지 않게 조심하거라. 그 순간이었어요. 기운을 차린 까치가 선비에게 넙죽 절을 하더니 이렇게 말했지요. 선비님, 따뜻한 마음씨로 제가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은혜를 갚고자 선비님께 도움이 될 이야기 하나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선비는 놀란 마음을 다스리며 대답했지요. 오냐, 무슨 이야기인지 해보거라. 까치가 다소곳이 대답했어요. 이 길을 쭉 따라가면 조개 껍데기 하나가
엎어져 있을 겁니다. 조개 껍데기? 그 조개 껍데기 밑에 작은 구멍이 하나 있으니 조개 껍데기로 그 구멍을 계속 후벼 파 보십시오. 말을 마친 까치는 총총히 사라져 버렸어요. 까치가 일러준 대로 걷다 보니 길가에 조개 껍데기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지요. 선비는 까치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에 매우 신기해하며 조심스럽게 조개 껍데기를 뒤집었어요. 밑에 작은 구멍이 나 있는 것도 까치의 말 그대로였어요. 선비는 조개 껍데기로 그 구멍을 파기 시작했지요. 한참을 파니 구멍은 어느새 사람 하나가 드나들 수 있을 만한 땅굴이 되었어요. 선비는 구멍 파기를 멈추고 굴 속으로 들어갔어요. 한참을 들어가니 땅 밑 깊은 곳에서 환한 빛이 비추더니 좁은 땅굴이 갑자기 넓어지며 눈앞에 드넓은 터가 나타났지요. 그 더 한가운데는 어마어마하게 크고 화려한 집이 버티고 있었어요. 아니, 땅 속에 이렇게 큰 집이 있다니. 선비는 숨을 죽이고 가만히 그 집 앞으로 다가갔지요. 그 순간 갑자기 대문 안에서 인기척이 났어요. 선비는 화들짝 놀라 대문 옆 우물가에 솟은 나무 위로 몸을 숨겼지요. 그러고서 대문 쪽을 지켜보니 대문이 쓱 열리며 머리에 물동이를 인 처녀가 모습을 나타냈어요. 아, 바로 저 처녀가 부잔에 사라진 딸이로구나. 바고, 처녀가 우물로 다가와 안을 들여다보니 물 위에 선비의 모습이 비쳤지요. 처녀는 깜짝 놀라 생각했어요. 이곳은 산 사람이 제 발로 들어오는 곳이 아닌데 어떻게 들어온 걸까? 참 이상하다. 처녀는 놀란 눈으로 우물 속을 바라보다가 우물 속의 선비와 눈이 마주치고 말았어요. 자신의 모습을 들킨 선비는 조심조심 나무 밑으로 내려와 처녀에게 공손히 말을 걸었지요. 그대가 혹시 땅 아래 마을에서 잡혀온 처녀요? 네, 그렇습니다. 난 과거를 보러 가는 길에 그대 아버지가 붙여놓은 방을 보았소. 그대가 잡혀간 뒤로 아버지는 하루도 편히 지내신 적이 없다 하오. 내가 그대를 구하러 이곳까지 왔으니 이제 나만 믿으시오. 선비의 이야기를 잠자코 듣던 처녀는 눈물이 흘리며 말했어요. 말씀은 고마우나 저는 이곳을 떠날 수 없습니다. 저를 이곳에 데리고 온 것은 황금돼지 모양을 한 괴물인데 힘이 어찌나 센지 사람의 힘으로는 당할 도리가 없습니다. 황금돼지가 돌아와 선비님을 보면 선비님도 살아서 돌아가지 못할 터이니 어서 이곳을 떠나십시오. 선비는 처녀의 손을 덥석 붙잡고 말했지요. 용기를 잃으면 안 돼요? 무슨 방법이 있을 것이요? 처녀는 선비의 진심 어린 말에 조금이나마 힘을 내어 말을 꺼냈어요. 정 그러시다면 제가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선비님은 그때까지 이 나무 위에서 몸을 숨기고 계십시오. 선비는 처녀의 말을 따라 다시 나무 위로 올라가 숨을 죽였어요. 처녀가 집에 들어오자 멀리서 쿵쿵 거리는 소리가 났지요. 황금돼지가 돌아오는 소리였어요. 이게 무슨 냄새냐? 어디선가 사람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처녀가 불이 나게 황금돼지에게 말했지요. 냄새는 무슨 냄새가 난다고 그러십니까? 제가 오늘 물을 뱉느라 땀을 많이 흘렸더니 땀 냄새가 나나 보지요. 그런가? 처녀는 황금돼지의 눈치를 보다가 넌지시 물었어요. 황금돼지님은 덩치가 크고 힘도 세니 세상에 못 이길 것이 없겠지요? 기분이 좋아진 황금돼지는 거드름을 피우며 대답했지요. 그렇고 말고 언젠가는 내가 호랑이 10마리를 한꺼번에 때려잡았다고. 정말이요? 그럼 100마리도 잡을 수 있었는데 황금돼지는
무언가 말을 하려다 급하게 입을 다물었지요. 그놈의 뭐요? 처녀는 짐짓 아무것도 모르는 채 황금돼지에게 물었어요. 그러나 황금돼지는 입을 꾹 다물어 버리는 것이었어요. 그날 저녁, 처녀는 황금돼지에게 마실 안주들로 가득 찬 술상을 들고 들어가 낮에 못다한 이야기를 이었지요. 저도 황금돼지님이 호랑이를 때려잡는 모습을 봤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어려울 것 없지. 흰 말가죽만 치워놓으면 아무도 나를 못 당한다고. 흰 말가죽이요? 그래. 흰 말가죽. 그때도 그 흰 말가죽만 없었다면 호랑이 100마리 잡는 것 좀 거뜬했을 텐데. 그래. 황금돼지가 무서워하는 것이 바로 흰 말가죽이었구나. 이튿날 처녀는 황금돼지가 나가기를 기다렸다가 나무 위에 숨어있는 선비에게 말했어요. 선비님! 황금돼지가 두려워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요? 흰 말가죽이라 하옵니다. 긴 말가죽. 선비는 황금돼지가 두려워하는 것을 알아냈으나 이 땅속 마을 어디에서 흰 말가죽을 구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 순간 갑자기 번쩍하고 무엇인가 떠올랐지요. 맞아, 이거야. 내 담배 주머니가 흰 말가죽으로 만든 것이었소. 선비는 서둘러 보찜을 풀어 헤쳤지요. 그리고 그 안에서 흰 말가죽으로 만든 담배 주머니를 꺼내 들었어요. 급한 대로 이것으로라도 황금돼지를 물리쳐 봅시다. 그날 황금돼지가 돌아오자 선비는 대문을 활짝 열고 황금돼지를 따라 들어갔지요. 뒤돌아 선비를 본 황금돼지가 펄펄 뛰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아니, 이놈은 누군데 내 집에 허락도 없이 들어온 게냐? 선비는 황금돼지를 향해 당당히 소리쳤어요. 나는 저 처녀를 구하러 온 사람이요. 어허라, 어쩐지 어제부터 낯선 사람 냄새가 풍기더니 이 냄새였구나. 누구든 내 집에 들어온 이상 살아서 돌아가지 못한다. 황금돼지는 화가 나서 펄쩍펄쩍 뛰었어요. 그리고 선비를 향해 무섭게 달려들었지요. 그 순간 선비는 품속에서 흰 말가죽으로 만든 담배 주머니를 꺼내 황금돼지의 눈앞에 들이밀었어요. 황금돼지는 두 눈을 꼭 감은 채 고개를 바닥에 처박으며 벌벌 떨었어요. 선비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처녀가 준비한 칼로 황금돼지의 목을 내리쳤지요. 그러나 잘린 황금돼지의 머리는 다시 몸에 달라붙었어요. 선비는 있는 힘을 다해 칼을 휘둘렀지만 도무지 소용이 없었지요. 가슴을 졸이며 이 모습을 지켜보던 처녀는 재빨리 부엌으로 달려갔어요. 그러고는 아궁이에서 재 한 웅큼을 퍼와서 잘린 황금돼지의 목에 가득 뿌렸어요. 그러자 잘린 황금돼지의 머리는 다시 목에 붙지 못하고 황금돼지는 그 자리에서 숨이 끊어지고 말았지요. 지혜와 용기로 황금돼지를 물리친 선비와 처녀는 땅굴을 거슬러 나와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어요. 딸을 찾은 부자는 크게 기뻐하며 약속대로 선비를 사위로 삼고 재산의 절반을 주었지요. 그리하여 선비와 처녀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태백산 호랑이. 옛날 태백산에는 호랑이가 아주 많았어요. 호랑이에게 잡혀 먹힐까 두려워 사람들이 산에 오르지 못할 정도였지요. 깊은 산중에 사는 호랑이들은 때로는 민가로 내려와 사람을 잡아먹기까지 했답니다. 어젯밤에는 윤서방 집 가난이가 잡혀갔다더라. 그래? 눈빛처럼 하얀 백호랑이가 나타나 번개처럼 아이를 물고 가버렸대. 사람들은 아침이면 서로 이웃의 안부를 물어야 할 정도였지요. 특히 백호랑이는
마을 사람들에게 가장 두려운 존재였답니다. 산처럼 어마어마한 덩치임에도 불구하고 번개처럼 날렵한 백호랑이는 거의 매일 밤 민가로 내려와 사람들을 잡아갔기 때문이지요. 나라에서도 결국 백호랑이를 잡아오는 사람에게 큰 상을 내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나라 안에서 총 잘 쏘는 포수들이 앞다투어 백호랑이를 잡으러 산속으로 들어갔지만 살아서 돌아온 포수는 거의 없었답니다. 어느 날 강포수라는 사람이 백호랑이를 잡겠다며 나섰어요. 강포수는 태백산 일대에서 이름난 아주 유명한 포수였지요. 여보, 그만두세요. 아무리 총 잘 쏘는 당신이라 해도 백호랑이를 당할 수는 없어요. 강포수가 떠나려 하자 아내는 두 손을 붙잡고 눈물이 그렁그렁해 말렸어요. 걱정 말아요. 더 이상 사람들이 희생되는 걸 볼 수가 없어. 아니, 당신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우리 아이와 저는 어떻게 살라고 그러세요? 아내는 흐느끼며 붙잡았지만 강포수의 뜻을 꺾을 수는 없었답니다. 결국 강포수는 아내의 만류를 뿌리치고 태백산으로 들어갔지요. 하지만 강포수도 살아서 돌아오지 못했답니다. 백호랑이에게 잡아먹혔다는 소문이 전해졌을 뿐이지요. 강포수의 아들은 총명하고 용감한 소년이었어요.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아버지를 닮아 총 쏘기를 잘했던 아들은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로 결심을 했답니다. 비록 내 나이 어리지만 반드시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 말리라. 두고 봐라, 백호랑이. 너를 꼭 잡아 그동안 희생된 사람들과 내 아버지의 한을 풀어주리라. 그 후 아들은 총쏘기와 무술 연습에만 매달렸어요. 3년이 지나자 아들은 나라 안에서도 당할 사람이 없는 최고의 포수가 되었답니다. 어머니, 이젠 제가 아버지의 원수를 갚을 때가 왔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상암이래. 상암이래. 어머니는 처음엔 아들의 뜻에 반대했지만 더 이상 아들을 막을 수는 없었지요. 네, 뜻이 장하구나. 부디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 반드시 살아 돌아오너라. 아들은 어머니의 배움을 받으며 태백산을 향해 떠났어요. 태백산은 워낙 험하고 깊은 산이기 때문에 아들은 며칠 동안 쉬지 않고 걸어서야 산속 깊이 들어갈 수 있었답니다. 이제야 아버지의 원수를 갚을 수 있겠구나. 언제 백호랑이가 나타날지 모르니 밥을 먹고 힘을 내야지. 아들이 바위에 앉아 어머니가 싸주신 주먹밥을 먹으려던 참이었어요. 젊은이, 나에게 밥 좀 나눠주시겠소? 난데없이 나타난 늙은 중이 아들에게 말을 건네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깊은 산 중에 웬 중일까? 아들은 이상하게 생각하면서도 늙은 중에게 주먹밥을 하나 건네주었어요. 이것 드세요. 주먹밥은 많이 있으니 마음껏 드십시오. 하지만 중에게 주먹밥을 주던 아들은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주먹밥을 먹는 중의 이빨이 호랑이 이빨이었기 때문이에요. 아니, 저것은 호랑이 이빨이잖아. 그렇다면 이 중은 호랑이가 둔갑한 사람이구나. 놀란 아들이 총을 잡으려 하자 이를 눈치챈 중이 아들에게로 덤벼들었어요. 순식간에 중은 무서운 호랑이로 변했어요. 하지만 아들은 당황하지 않고 황급히 총을 쏘았지요.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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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랑이가 쓰러지자 아들은 그제야 이마에 땀을 닦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어요. 조심해야겠구나. 감쪽같이 속을 뻔했어. 아들은 백호랑이를 찾아 더욱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한참 산을 헤매다 보니 아들은 목이 말랐지요. 목이 마른데
어디 샘물이라도 없을까? 그때였어요. 마치 물동이를 인 젊은 처녀가 아들에게로 다가왔어요. 목이 마르시면 이 물을 드세요. 처녀는 상냥하게 웃으며 물을 한 바가지 떠주었어요. 이상하다. 이런 곳에 웬 젊은 처녀가 살고 있지. 아들은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만 목이 너무 말랐던 터라 황급히 물을 받아 마시려고 했답니다. 고맙습니다. 아들이 막 처녀의 물바가지를 받으려는 순간이었어요. 아, 저 손은 아들은 다시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물바가지를 건네는 처녀의 손은 다름 아닌 호랑이의 손이었으니까요. 아들은 물을 마시는 척하며 얼른 총을 빼들었어요. 탕! 총소리와 함께 쓰러진 것은 바로 처녀로 둔갑한 호랑이였지요. 호랑이가 오래 살면 사람으로 둔갑을 한다더니 그 말이 정말이었구나. 이젠 속지 않도록 조심해야지. 아들은 더욱더 마음가짐을 단단히 하고 산속을 헤쳐나가기 시작했답니다. 아들이 고개를 하나 넘을 때였어요.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하자 산속은 금방 컴컴해졌어요. 어두워서 앞을 분간하기가 힘들구나. 다리도 아프고 배도 고픈데 잠깐 쉬어가야지. 아들이 쉴 곳을 찾는 데에 마침 고개 중턱에 커다랗고 하얀 바위가 보였어요. 여기서 쉬어가야겠군. 아들은 피곤한 몸을 커다란 바위에 기대고 누웠어요. 몹시 피곤했던 아들은 바위에 눕자마자 잠이 쏟아지기 시작했지요. 졸음이 오네. 잠깐 자고 갈까? 어느새 아들은 잠이 들고 말았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아들이 잠이 들자 바위가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꿈틀꿈틀 움직이기 시작한 바위는 순식간에 하얀 호랑이로 변해버렸답니다. 그 바위는 진짜 바위가 아니라 잠든 백호랑이의 등이었지요. 호랑이 소리에 아들은 번쩍 눈을 떴어요. 잠에서 깬 아들은 그제야 자신이 백호랑이 등에 누운 것을 알고 깜짝 놀랐어요. 네 이놈. 이놈이 바로 내 아버지의 원수인 백호랑이구나. 내 총을 받아라. 아들은 황급히 호랑이를 향해 총을 쏘았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총알이 나오지 않지 뭐예요? 중과 처녀로 둔갑한 호랑이를 잡느라고 총알을 모두 써버렸기 때문이지요. 천둥 같은 소리를 내며 백호랑이가 아들을 향해 덤벼들었어요. 총을 쓸 수 없게 된 아들은 바위만한 백호랑이를 당할 수가 없었답니다. 결국 아들은 호랑이에게 잡아먹히고 말았지요. 한참 후 아들은 정신을 차렸어요. 여기가 도대체 어디지? 아들은 사방을 둘러보았지만 너무 컴컴해서 어디가 어딘지 분간할 수가 없었어요. 손을 더듬거리며 주위를 살피던 아들은 순간 깜짝 놀랐답니다. 딱딱하게 잡히는 뼈, 이상한 냄새, 그것은 바로 백호랑이의 뱃속이었지요. 호랑이 뱃속이구나. 큰일 났네. 아들은 당황하고 말았어요. 이젠 정말 죽었구나. 아들은 죽는다는 생각에 소름이 끼쳤답니다. 게다가 뱃속 여기저기에 쌓인 사람 뼈를 보자 아들은 더욱 공포에 질리고 말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 돌아가신 아버지가 항상 해주시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게 된단다. 그러니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쳐도 겁내지 말거라.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살아날 방법이 있단다. 아버지의 말이 생각나자 아들은 저절로 용기가 생겼어요. 그래,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어. 호랑이 뱃속이라도 뚫고 나갈 방법이 있을 거야. 아들은 정신을 가다듬고 주위를 살피기 시작했어요.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여자의 신음소리가 들려왔지요. 놀란 아들이 뒤를 돌아보자 한 처녀가 쓰러져 있었어요. 아가씨, 정신 차리세요. 아들은 처녀를 흔들어 깨웠지요. 정신을 차린 처녀는 아들을 보자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떡해요. 이제 우린 죽은 목숨이에요. 걱정 말아요. 살아서 나갈 방법이 있을 거예요. 을왕이에게 잡혀먹힌 같은 처지의 처녀와 아들은 서로를 위로해 주었어요. 처녀는 아들의 이웃마을에 사는 김대감집 딸이었지요. 지난밤에 집 마당에서 백호랑이에게 잡아먹힌 거지요. 여긴 호랑이 뱃속이니까 호랑이 배가죽을 뚫고 밖으로 나가면 살 수 있을 거예요. 저에게 칼이 있어요. 이걸로 배가죽을 잘라보면 어떨까요? 마침 처녀는 몸에 지니고 있던 은장도를 생각해냈어요. 비록 작은 은장도였지만 호랑이의 배가죽을 자르기에는 충분할 것 같았지요. 아들은 숨을 깊이 들이마신 다음 온 힘을 다해 호랑이 배가죽을 자르기 시작했어요. 그때 백호랑이는 뱃속이 이상해짐을 느꼈지요. 따끔따끔 조금씩 아파오던 뱃속이 점점 심하게 아파오기 시작했으니까요. 심한 고통에 울부짖던 백호랑이는 고통을 참느라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뒹굴었어요. 백호랑이는 배가 아파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지요. 혹시 좋은 과일을 먹으면 나을까? 백호랑이는 신선한 사과와 배를 꿀꺽꿀꺽 삼켰어요. 뱃속에서 마침 배가 고프던 아들과 처녀는 호랑이가 삼킨 과일을 받아먹고 힘이 났답니다. 아들과 처녀는 더 열심히 배가죽을 자르기 시작했어요. 과일을 먹은 후 통증이 더욱 심해진 백호랑이는 황급히 약수터로 달려갔어요. 약수를 먹으면 나을 거야. 이런 스타, 부. 백호랑이는 이번엔 약수를 벌컥벌컥 마시기 시작했어요. 마침 목이 말랐던 아들은 호랑이가 먹은 약수를 받아 마시자 더욱 힘이 났어요. 자, 이제 조금만 더 자르면 밖으로 나갈 수 있을 거야. 아들과 처녀는 마지막 있는 힘을 다해 호랑이의 배가죽을 잘랐답니다. 잠시 후 호랑이의 배가 갈라졌어요. 으르렁. 거대한 백호랑이는 고통스러워하며 뒹굴다가 마침내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고 말았지요. 드디어 호랑이 배가 완전히 갈라지며 처녀와 아들이 호랑이 뱃속에서 뛰어나왔답니다. 이젠 살았어요. 백호랑이가 죽었어요. 아들과 처녀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처녀와 아들은 호랑이 뱃속에서 죽은 사람들의 뼈를 꺼내 양지 바른 곳에 잘 묻어주었어요. 그 후 백호랑이를 잡아 아버지의 원수를 갚은 용감한 아들은 나라에서 내리는 상을 받았지요. 물론 처녀와 결혼도 하고 어머니를 모시며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도깨비가 사라진 마을. 옛날 어느 마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느 해 가뭄이 들었어요. 논에다 모내기는 했는데 비가 오지 않아 마을 사람들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지요. 뭐가 타들어가는지 말이에요. 방법을 찾다가 마을 근처에 있는 강에서 물기를 끌어오기로 했지요. 여러 사람이 나서 곡괭이를 휘둘렀어요. 쉽게 물길이 생기지 않았지요. 오랜 가뭄에 흙바닥이 너무 단단히 굳었거든요. 하루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방법을 찾고 있었어요. 그때 한 안악이 자기가 해보겠다고 하지 뭐예요. 남편을 잃고 자식도 잃고 혼자가 돼서 마을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안악이에요. 마을에서 메밀서 말을 모아주면 내가 물을 얻을 방도를 찾아보겠어요. 안악이 하는 말에 마을 사람들은 긴가민가 하면서도 빚져야 본전이라 생각하고
메밀서 말을 모아 가져다 주었지요. 안악은 그 메밀로 밤새 메밀묵을 만들었어요. 한 솥이나 만들어서 그걸 밤에 강가에 가져가서 훌훌 뿌리는 거예요. 그걸 본 마을 사람들이 다들 수군덕거렸지요. 강에 메밀묵을 뿌리다니 제정신이 아닌가 보군. 그러거나 말거나 그 안악은 밤새 강에 메밀묵을 뿌려댔어요. 이튿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안악은 정성껏 메밀묵을 만들어 밤에 강에 갖다 뿌렸지요. 그렇게 사흘이 지났는데 그날 아침 새벽같이 논에 물을 데려 나가던 사람들이 득달같이 달려와 마을 사람들을 불러내는 거예요. 모두들 나와 보시오. 보가 생겼어요. 마을 사람들이 놀라 달려가 보니 아니 이게 웬일이에요? 어제까지만 해도 말라붙었던 땅에 물길이 생기고 그 끝에는 커다란 보가 떡하니 만들어져 있었지요. 물이 가득 찬 저수지가 말이에요. 아니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요? 마을 사람들이 안악한테 몰려가 물었어요. 마을 도깨비들 덕분이랍니다. 앞으로도 도깨비가 좋아하는 메밀묵을 바치면 마을에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신이 나서 보에 가득 찬 물을 끌어다 농사일을 시작했어요. 덕분에 그 해에는 풍년이 들었지요. 더군다나 보에서 잡은 물고기 덕분에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남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 뒤로도 메밀묵을 만들어 강가에 뿌려놓았지요. 그러면 밤중에 도깨비들이 하나둘 나타나 메밀묵을 주워 먹고는 사라졌지요. 그 뒤로는 마을의 물길이 마르지 않았고 보에서 잡히는 물고기 덕분에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어요. 세월이 흘러 도깨비들한테 메밀묵을 뿌려 마을에 보를 만들었던 안악도 죽고 그때 마을에 살던 사람들도 모두 나이가 들어 세상을 떠났어요. 그 사람들의 손주의 손주의 손주들이 사는 마을이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해 마을 사람들이 도깨비한테 줄 메밀묵을 만들다가 그만 귀찮아졌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걸 만들어 바쳐야 하나. 그래서 게으름을 피우며 대충 만들었지요. 그 바람에 메밀묵이 다른 해보다 적어졌어요. 적거나 말거나 사람들은 강가에 갖다 뿌렸지요. 그날 밤에도 어김없이 도깨비들이 강가에 나타났어요. 사람들이 뿌려놓은 메밀묵을 먹으려고 말이에요. 그런데 메밀묵을 하나하나 나눠 가지다가 한 도깨비가 남았을 때 그만 뚝 떨어졌지 뭐예요. 오라, 내 것만 쏙 빠졌겠다. 메밀묵 구경도 못한 그 도깨비는 그만 심통이 났어요. 그래서 얼른 보에 달려가 2개의 주먹을 쑥 집어넣었다가 빼고는 사라져 버렸지요. 이튿날 사람들은 보뚜개 떡하니 생긴 구멍을 발견했어요. 아이고, 보도 한가운데 구멍이 났으니 어쩌나. 사람들이 모두 어쩔 줄 몰랐어요. 저렇게 구멍으로 물이 계속 새어나오면 결국 보가 터져 그 안에 있는 물이 마을을 덮치진 않을까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튿날에도 보는 멀쩡했지요. 그저 주먹만 한 구멍에서 물이 조금씩 새어나올 뿐이었어요. 마을 사람들 모두 가슴을 쓸어내렸지요. 그러고는 다짐을 했어요. 이제부터는 절대 게으름 피우지 말고 예전부터 해오던 대로 메밀묵을 많이 만들어 바칩시다. 그런데 이미 때는 늦었어요. 그 다음부터 보에서 물고기가 잡히질 않았지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었어요. 게다가 구멍으로 물이 조금씩 새 나가니 해가 갈수록 보의 물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뒤에는 보 안에 있던 물이 다 빠져나갔지요.
그렇게 도깨비 보가 사라진 그 마을에서는 아무도 살지 못하게 되었답니다. 고아가 된 오누이 옛날 어떤 곳에 아들, 딸, 남매를 두고 많은 종과 하인을 거느린 부잣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15살, 아들이 10살이 되던 해, 이 부자 내외는 우연히 병이 들어서 한꺼번에 죽게 되었습니다. 이 부잣집의 어른이 다 죽고 어린 것들만 남게 되니까 이 집의 큰 종은 딴 마음을 먹고 아들을 죽여 없애고 딸을 제 아내로 삼으면 이 집 큰 재산은 다 제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꾀를 생각했어요. 큰 종의 환갑날이 닥쳐왔습니다. 큰 종은 이날 상전의 아들에게 청에다가 독주를 먹여주기 작정으로 따로 독주를 담갔습니다. 이 일을 계집종이 알고서 상전의 딸한테 말했지요. 딸은 이 말을 듣고도 조금도 내색을 하지 않고 속마음으로 화를 면할 궁리를 생각했습니다. 딸은 솜을 한 뭉치 잘 타서 뭉쳐두었다가 동생이 큰 종의 환갑잔치에 갈 때 도포 소매에다 넣어주면서 말했습니다. 큰 종이 술을 권하거든 마시는 체하고 아무도 모르게 이 솜뭉치에다 부어라. 그 술을 먹었다가는 그 자리에서 즉사할 테니 절대로 술을 먹어서는 안 된다. 동생이 환갑잔치에 가보니 종은 큰 상을 갖다 바치면서 술을 자꾸 권했습니다. 동생은 술을 마시는 체하고는 아무도 모르게 도포 속에 넣어둔 솜뭉치에다 쏟고 또 쏟고 했습니다. 종은 독주를 많이 권했는데도 상전의 아들이 아무렇지도 않고 여전히 살아있으므로 이상하게 여겼지요. 동생이 집에 와서 누이를 보고 술을 한 잔도 먹지 않았다고 하면서 도대체 술이 얼마나 독하길래 먹지 말라고 했느냐면서 그 솜뭉치를 꺼내어 쭉쭉 빨아보았습니다. 그러자 동생은 그만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누이는 이것을 보고 깜짝 놀라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겨우 마음을 진정해가지고 동생의 옷을 벗겨 자기가 입고 제 옷을 벗어서 동생에게 입혀자는 듯이 잘 눕히고 집을 나와 몰래 먼 데로 가버렸습니다. 다음 날 큰 종이 주인 집에 와보니까 죽었어야 할 아들은 없고 죽지 말아야 할 딸이 죽어 있으므로 화가 나서 거들떠보지도 않고 가버렸습니다. 집을 나온 딸은 서울로 올라갔어요. 아는 집도 없고 갈 데도 없어서 그저 발 가는 대로 이곳저곳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집 정원에 여러 가지 꽃이 피어 있는 것을 보고 꽃 구경을 좀 할 셈으로 그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 집에서는 누구인데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느냐 하고 야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처녀는 자기가 고아라고 하였지요. 그랬더니 그 집에서는 불쌍히 여겨 같이 데리고 살다가 이 아이가 하도 착하고 잘생겨서 남자인 줄 알고 사위로 삼았습니다. 처녀는 할 수 없이 남자 행세를 하고 지냈지요. 하루는 사위하고 같이 꽃밭에 가서 이 꽃, 저 꽃을 살피며 꽃 구경을 했는데 그 꽃 가운데 환생초라는 꽃이 있었습니다. 처녀는 이 꽃이 죽은 사람의 몸에다 대면 새살이 돋아나고 얼굴에다 대면 화색이 돌고 코에다 대면 숨을 다시 쉬게 하여 죽은 사람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꽃이라는 말을 아내에게 들었습니다. 처녀는 그 환생초 꽃을 세 송이 꺾어달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부모님 제사를 지내러 시골에 가겠다고 하고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집에 와보니 동생은 자는 듯이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처녀는 환생초를 동생의 몸과 얼굴과 코에다 하나씩 갖다 대고 문질렀어요. 그랬더니 동생이 부스스 일어나며 아이고 숨이 막힐 듯 독하기도 하다.
손뭉치에 묻은 것을 좀 빨아먹었다고 이렇게 멍청하게 잠을 자다니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노인은 동생에게 그동안 일어난 이야기를 다 했지요. 그리고 큰 종을 잡아다 죄상을 낱낱이 밝혀 관아에다 넘겼습니다. 그리고 동생을 서울로 보내어 그 집에 사위로 들어가게 했지요. 노인은 재산을 정리하여 돈은 동생에게 보내고 그 무치와 비단은 자기가 가졌습니다. 누에는 방만한 큰 궤를 짜서 그 안에 배틀을 차려 놓은 다음 궤를 강물에 띄우고 그 안에서 비단을 짜면서 떠내려 갔습니다. 괜히 강물을 따라 흘러내려갔지요. 얼마를 떠내려가서 어떤 고을까지 갔습니다. 그때 그 고을의 원님이 강가를 지나가다가 큰 궤를 보고 건전했습니다. 원님은 궤 안에 달덩이같이 예쁜 처녀가 비단을 짜고 있는 것을 보고 퍽 기뻐했습니다. 원님은 마침 혼자 몸이어서 곧 그 처녀를 아내로 맞이했지요. 이렇게 해서 동생은 서울 사람의 사위가 되고 노인은 원님의 부인이 되어서 잘 살았다고 합니다. 아기, 장수. 옛날 어떤 마을에 혼자 사는 안악이 있었어요. 남편은 안악이 아기를 가진 지 얼마 안 돼 세상을 떠났지요. 안악이 아기를 낳을 때는 하필 무심기가 한창이었어요. 안악은 결국 논에서 일을 하다 아이를 낳게 됐지요. 그렇게 갑작스레 아이를 낳다 보니 탯줄을 끊을 가위도 없었어요. 그래서 손에 잡히는 대로 옆에 있던 억새풀을 끊어다 탯줄을 잘랐어요. 아이는 자라서 3살이 되도록 말을 못했어요. 또 3살쯤 되면 잘 걸을 텐데 걷지도 못했지요. 아이는 항상 엄마 등에 엎여 지냈어요. 그런데 엄마는 늘 업고 지내도 전혀 힘들지가 않았지요. 마치 혼 몸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다 보니 사시사철 아이를 업고 못 오시는 곳 없이 5만 가지 일을 다 하며 지냈지요. 하루는 늘 하던 대로 아이를 업고서 모를 심고 있는데 군관이 지나가며 물었어요. 하루 종일 심은 모가 몇 폭이나 되나? 아이고, 소인이 뭐 그런 걸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오, 잉, 누스, 잉, 오, 이. 엄마가 답을 제대로 못하고 얼버무리는 사이에 군관은 그냥 힝 지나갔지요. 그때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던 아이가 엄마 등을 툭툭 치며 말했어요. 엄마,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는 아이가 3살이 되도록 말을 못하다가 처음으로 엄마라고 하니까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오냐 아가, 네가 말을 할 수 있니? 아까 그 군관이 지나가면서 물었을 때 왜 답을 제대로 못하셨어요? 군관께서는 여기까지 오실 때 말이 몇 발자국이나 떼고 왔는지 아느냐고 물으셨어야지요. 그런 답도 못하시나요? 엄마가 그 말을 듣고 보니 아이 말이 옳았지요. 그래서 앞에 가는 군관을 쫓아가 물었어요. 아까 지나시면서 지금까지 모를 몇 폭이나 심었는지 물어보셨는데 제가 답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군관께서는 여기까지 오실 때 말이 몇 발자국이나 떼고 왔는지 아시는지요? 군관은 할 말이 없었어요. 그걸 알 턱이 없잖아요. 그런 말을 누가 가르쳐 주었느냐? 군관이 물었지요. 엄마가 쭈뼛쭈뼛하자 군관이 다시 물었어요. 등에 업힌 아이가 이렇게 대답하라고 하더냐? 군관은 아이를 내려다보더니 말머리를 돌려 가버렸어요. 아이가는 엄마에게 말했어요. 저 군관이 다시 온다면 반드시 저를 죽일 것입니다. 옛날에는 기운이 센 장수나 범상치 않은 인물이 나면 역적이 났다고 하면서 그 집안 사람들을 다 멸족시켰어요. 저는
그걸 아는 거지요. 그러니 만약 저를 죽이거든 콩 한 말하고 좁쌀서 말세마를 구해서 저와 바위 속에 넣어주세요. 바위 옆에 있는 억새풀을 끊어서 바위를 때리면 바위가 벌어질 거예요. 바위가 벌어지면 제 시체와 콩 한 말, 좁쌀 3말을 거기다 넣어주세요. 그리고 10년이 될 때까지는 누구한테도 절대로 이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과연 군관이 다시 와서는 아이를 죽이고 갔어요. 엄마는 아이가 시킨 대로 콩 한 말과 좁쌀 3말을 구해가지고 포대기에 아이 시체를 싸서 업고는 그 바위로 갔지요. 과연 바위 옆에는 억새풀이 있었어요. 엄마가 억새풀을 끊어가지고 바위를 탁 때리자 바위가 쩍 갈라졌어요. 그 안에는 시퍼런 물이 있었지요. 그 물에 아이의 시체와 콩 한 말, 좁쌀 3말을 집어넣었어요. 그러자 바위가 싹 오므라져 버렸지요. 도로 붙어버린 거예요. 그 뒤 도성 안에 똑똑하고 맑게 난다는 인재들이 전부 죽어나갔어요. 인재가 났다 하면 다 죽는 거예요.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게 생겼지요. 세월은 흐르는데 똑똑한 사람들은 다 죽어나가니 나라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조정에서는 이처럼 망할 지경에 이른 까닭이 무엇인지 원인을 찾으려 애썼지만 아무리 해도 알 수가 없었어요. 답답한 마음에 무당을 불러 굿도 해보고 점쟁이를 불러 점도 쳐보았지만 그 어떤 것도 소용이 없었지요. 결국 방을 붙여 백성들에게 이 일을 수습할 방법을 구하기로 했어요. 재주가 다 없어져서 나라가 망할 지경에 이르렀다. 그 까닭을 밝혀내는 사람에게는 큰 벼슬과 함께 전장금을 주겠다. 전국 방방곡곡 빠짐없이 이런 방을 써붙였지만 까닭을 밝혀낸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한편 그럭저럭 세월이 흘러 아이가 죽은 지도 한 9년 몇 개월이 지났어요. 10년이 다 차가는 거지요. 이게 무슨 방이지? 아이의 엄마도 방을 보았어요. 무엇이든지 제각기 짐작 가는 일이 있으면 있는 그대로 말을 하라. 엄마는 아주 높은 벼슬이 내리고 돈도 많이 준다는 방을 보자 욕심이 났어요. 그래서 재물을 타겠다고 나선 거지요. 아이가 당부한 10년을 채우려면 고작 2-3달밖에 안 남았는데 말이에요. 소인이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만 젊어서 혼자가 돼 아이를 키우며 살 때 이러저러한 일이 있어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또는 그래, 이게 바로 탈이 난 원인이 아닐까 싶었지요. 그래서 바위를 찾아가 부수기 시작했어요. 석공대를 데리고 가서 부순 거지요. 그런데 그 바위가 얼마나 억센 바위인지 아무리 부수려 해도 부서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또가 물었어요. 탯줄을 끊을 때 무엇으로 끊었느냐? 논에서 아이를 낳는 바람에 억새풀로 탯줄을 끊었습니다. 사또는 바위 옆에 있는 억새풀을 끊어 바위를 때렸어요. 그러자 바위가 쩍 벌어지는 거예요. 바위 안에는 장수 하나가 말을 탄 채 선봉장에 서고 수억만이나 되는 군사들이 그 뒤를 줄줄이 따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깥바람을 쐬니까 모두 사르르 녹아서 사라지고 말았지요. 10년을 꽉 채웠으면 그 장수가 군사를 거느리고 나와서 나라를 지켰을지 아니면 적어도 큰 장수가 되어 나왔을 텐데 말이에요. 2-3개월을 못 참아서 막 나가려고 기다리고 있는 이때에 바위가 벌어진 거예요. 시간이 부족했던 거지요. 지혜로운 랍비 히레르. 랍비 히레르는 탈무드에 나오는 3명의 뛰어난 랍비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는 2000년 전 바빌로니아에서 태어났습니다. 20살이 되었을 때 히레르는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두 사람의 훌륭한 랍비에게서 배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유태인들의 생활은 말할 수 없이 비참했습니다. 히레르 역시 먹고 생활하기 위해서는 닥치는 대로 일을 했지만 고작 하루에 동전 한 입 정도밖에 받지 못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수업료부터 챙겨놔야지. 동전 한 입에 반만 생활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반은 수업료로 써야겠어. 그런데 어떤 날은 그나마 일도 없어서 동전 한 입조차 벌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늙어 하루쯤 굶는 것은 괜찮은데 단 하루라도 수업을 받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걸 어떡한다? 수업료를 못 냈으니 교실에 들어갈 수는 없고, 그래, 그렇게 해서라도 선생님의 말씀을 듣자. 히레르는 남몰래 교실 지붕 위로 올라가서 굴뚝의 귀를 바짝 대었어요. 그러자 교실에서 흘러나오는 선생님의 말씀이 작게나마 들려왔습니다. 아, 들린다. 선생님의 말씀이 들려. 수업료가 없는 날이면 지붕에 올라가서 강의를 듣곤 하던 히레르는 어느 추운 겨울밤 그만 지붕 위에서 굴뚝에 기대던 채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학생들은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수업을 받기 위해 교실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까닭인지 교실 안이 평소보다 어두웠습니다. 선생님, 교실 안이 너무 어두워요. 글쎄, 무슨 일이지? 모두가 천장을 올려다보니까 지붕의 창에 사람이 엎드려 있는 게 얼핏 보였습니다. 그는 소복이 쌓인 눈에 덮인 채 잠들어 있는 히레르였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히레르. 그로부터 히레르는 수업료를 면제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일이 계기가 되어 얼마 후에는 유태의 모든 학교에서 수업료를 한 푼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후 유태인들은 가난해서 공부를 계속할 수 없다는 사람이 있으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히레르보다 더 가난합니까? 랍비 히레르는 뒤에 랍비의 우두머리인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에 관한 훌륭한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어느 날 장난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히레르를 놓고 내기를 했어요. 히레르를 화나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날은 유태의 안식일 전날인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히레르는 집안 목욕실에서 몸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때 히레르를 화나게 하겠다고 큰 소리친 사나이가 대문을 쾅쾅 두드렸어요. 히레르는 일단 젖은 몸을 닦고 옷을 챙겨 입고 나와서 문을 열었습니다. 요사이 급한 일이 있는 듯이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을 두드린 사나이는 랍비님, 사람의 머리는 왜 둥굽니까? 하는 엉뚱한 질문을 했습니다. 히레르는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고 다시 목욕실로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로 그 사나이가 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히레르가 물기를 닦고 옷을 입고 나오자 그 사나이는 이렇게 물었어요. 랍비님, 검둥이는 왜 살빛이 검습니까? 이번에도 히레르는 사나이의 질문에 화내지 않고 자세히 대답해주고 다시 목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무려 5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히레르는 번번이 몸에 물기를 닦고 옷을 입고 나와서 사나이의 말도 안 되는 질문에 정성껏 대답을 해주곤 했습니다. 사나이는 어떻게 약을 올려도 히레르가 화를 내지 않자 오히려 자기가 화를 발칵 내고 말았습니다. 랍비님, 당신 같은 사람은 차라리 없는 게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내게에서 큰 돈을 잃게 되고 말았으니까요. 그러자 히레르는 여전히 친절한 태도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인내심을 잃는 것보다 당신이 돈을 잃는 편이 더 낫지 않겠소. 천자가 된 백정. 어느 대감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들이 대감이라 전국 방방곡곡에서 내놓으라 하는 지관과 지사를 모셔와 매자리를 잡았지요. 이들 가운데 유명한 집안이 대감의 매자리를 잡고 나서 큰 소리를 땅땅 쳤어요. 이 매자리야말로 중국의 천자가 날 자리입니다. 대감은 찬자리라는 말이 귀가 솔깃해져 그 자리에 아버지를 모신 것은 물론이었어요. 얼마 후에 대감이 사는 마을에 고기를 팔러 다니던 건너 마을 백정이 그 무덤가에 앉아서 땀을 식히고 있었어요. 그때 하얀 수염을 바람에 날리며 할아버지가 지나가다가 혀를 찼어요. 아이고, 아깝다이. 내 자리가 명당이긴 하지만 환자만 더 내려서 떠나면 아주 좋았을걸. 아니, 뭐라고? 마침 듣고 있던 백정이 호기심이 생겨서 보았지만 할아버지는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어요. 백정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좋은 매자리가 생기면 장사를 지내려고 처분을 해놓고 1년째 기다리던 중이었어요. 좋아, 미져야 본전이니 어디 해보자. 언제까지 이러고 살 수 있나. 장제, 상, 공개니로. 백정은 얼른 고기를 팔고 집으로 돌아와서 날이 저물기를 기다렸어요. 해가 서산으로 기울자 초분해서 아버지의 시신을 파내어 유골을 잘 추렸지요. 백정은 아버지의 유골을 대감댁 무덤의 상석 아래에 몰래 파묻고 그 자리를 감쪽같이 원래대로 만들었어요. 수염이 하얀 할아버지가 바로 한자 아래라고 말한 곳이었어요. 아버지의 유골을 대감댁 상석 밑에 모시고 난 뒤부터 백정은 매일같이 그 자리에 가서 제사를 지냈어요. 그리고 잘 되게 해달라고 축원을 드렸지요. 그러다 보니 제사를 지낸 배의 밤 등 과일이며 떡 부스러기가 떨어졌어요. 어린아이들이 산에 놀러 갔다가 또 나무꾼이 나무를 하러 갔다가 그것을 주워 먹었어요. 이 대감산소에 누군가가 제사를 지내고 있다는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돌아다녔지요. 한양에서 이 소문을 들은 대감은 화가 났어요. 대체 어쩐 일이야? 우리 말고 아버님 산소에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누군지 냉큼 밝혀라. 녜. 그날 밤부터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대감댁 산소에서 보초를 섰어요. 밤이 이슥해지자 어둠을 뚫고 아니나 다를까 한 사람이 산소 쪽으로 오고 있었어요. 하인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지요. 백정은 그것도 모르고 한 걸음 한 걸음 대감댁 산소로 다가왔어요. 산소 보초 대장격인 대감댁 청지기가 하인들에게 단단히 주의를 주었어요. 내가 신호를 하기 전에 절대로 나서선 안 된다. 백정은 산소 가까이 와서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상석 앞에 놓을 보자기에 싼 것을 풀었어요. 아니, 이놈이 뭐라는 거지? 청지기는 시간 덕대며 중얼거렸어요. 백정은 영문도 모른 채 보자기에서 꺼낸 재물로 제사를 올렸어요. 얘들아, 이놈을 잡아라. 청지기의 소리와 함께 하인들이 달려가 백정을 잡았어요. 넌 마을에 사는 그 백정이 아니냐? 청지기는 백정의 얼굴을 알아보고 뜻밖이다 싶어 물었지요. 무슨 일로 이곳에 제사를 지내러 왔느냐? 백정은 입을 굳게 다물고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는 잘못 얘기했다가는 매를 맞아 죽기 딱 좋다는 것을 모를 리 없었지요. 그래서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한양에 사는 대감을 만나서 얘기라도 하면 좀 나을까 싶어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 시간을 벌면
뭐 좋은 수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지요. 이러한 백정의 생각이 드러나 버렸어요.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놈을 한양 대감께 올려보내자. 청지기는 그날 밤에 백정을 단단히 묶어서 끌고 가려는데 한양에서 대감이 급히 내려왔어요. 대감은 다짜고짜 백정에게 물었지요. 이놈아, 네가 우리 아버님 무덤에 제사를 지낸다고? 네가 뭔데 제사를 지내느냐?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백정은 벌벌 떨며 대감이 묻는 말에는 대답도 않고 그저 잘못했으니 용서해 달라고만 빌었지요. 대감은 단단히 화가 나서 으름장을 놓았어요. 이놈아, 네가 제사를 지내는 데는 반드시 사형이 숨어 있을 것이다. 그러니 어서 말하였다. 만일 말을 하지 않는다면 네 목숨이 없어질 줄 알아라.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정은 고개를 들고 말을 하려다 무릎을 빼어 주저앉았어요. 대감은 얼른 눈치를 채고 백정만 남고 모두들 자리를 뜨게 하라 하고 시켰지요. 그래? 무슨 말이냐? 가까이 와서 말해봐라. 백정은 옷깃을 여미고 가까이 가서 입을 열었어요. 사실은 대감께서 생전에 저희 어머님과 퍽 가깝게 지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가깝게 지내셨다고 합니다. 그런 분께서 돌아가셨는데 제 어머니를 봐서라도 제가 어떻게 모른 척 할 수가 있사옵니까? 미천한 신분이라 낮에는 보는 눈이 많아 제사를 못 올리고 밤에 와서 몰래 제사를 지낸 것이옵니다. 백정은 그럴듯하게 꾸며댔어요. 그게 정말이냐? 대감은 숨을 몰아쉬며 물었지요.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거짓말을 한다 말입니까? 좋아. 그럼 내가 지시를 내릴 때까지 꼼짝 말고 이 집에 있어라. 대감은 청지기를 불렀어요. 이리 와라. 지시가 있을 때까지 이놈이 이 집에서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하게 하라. 대감은 이튿날 날이 밝자마자 한양으로 갔어요. 집에 도착한 대감은 안채로 급히 가서 어머니에게 백정의 얘기를 했지요. 노모는 빙그레 웃었어요. 그럴지도 모르지. 하여간에 네 아버지가 여자들을 많이 좋아하셨으니까. 어머니는 백정의 말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어머님, 그렇다면 이 일을 어찌해야 합니까? 그야, 아넨들 알겠느냐. 난 이제 다 산 목숨이고 살아갈 날이 많으니가 알아서 처리하여라. 어머니는 대감에게 모든 것을 맡겼어요. 백정이긴 하지만 한 피를 나눈 형제일지도 모르지 않는가. 대감은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비록 어머니는 다르지만 자기와 피를 나눈 형제일지도 모른다는데 결론을 내리고 하인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어서 본가에 가서 그 백정을 데려오너라. 그를 데려올 때 함부로 다루지 말고 예를 갖추어 서방님 대우를 하여라. 하인은 급히 가서 백정에게 대감의 말을 전하고 함께 가자고 청했어요. 그러자 백정은 투덜거렸지요. 그렇다면 어저께 나랑 같이 갈 일이지. 이제 와서 뭐라는 거야? 백정은 가마를 타고 한양길에 올랐어요. 생전 처음 타보는 가마에 백정은 기분이 좋아져서 싱글벙글 하였지요. 그는 신이 나서 소리를 질렀어요. 야, 날아갈 듯하다. 날아갈 듯해. 백정은 한양 대감집에 도착했어요. 백정이 도착하자 하인들이 음식상을 잘 차려 내놓았지요. 대감의 어머니는 득달같이 달려왔어요. 그리고는 백정을 이리저리 뜯어보았지요. 너 대감이네 어미를 좋아했다며? 어디 보자네. 아버지와 어디가 닮았나 보자꾸나. 대감의 어머니는 그가 음식 먹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백정은 음식상에 음식이 많아 무얼 먼저 먹을까 궁리하다가
예쁜 종지에 담긴 간장이 눈에 띄었어요. 허라, 이것이 제일 맛있는 것이 모양이구나. 그러니까 예쁜 그릇에 조금 담겨 있지. 이것부터 마셔보자. 백정은 간장 종지를 들고 쭉 마셨어요. 대감의 어머니는 무릎을 치며 말했지요. 아하? 대감이 깜짝 놀라 물었어요. 어머님, 왜 그러세요? 쟤 좀 봐라. 성미가 급한 게 꼭 네 압이 빼다 박았구나. 네 아버지는 시장할 때에 간장부터 마셨느니라. 어머니는 대감에게 귀에 대고 소곤소곤 했지요. 필경 네 아버지가 백정의 아내를 좋아해서 자식을 낳은 것이 분명하다. 일이 이쯤 되자 대감은 백정을 자기 동생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대감은 백정을 집에 두고 공부를 가르쳤지요. 이때 중국의 천자는 조선 조정을 공궁에 빠뜨리려고 어려운 명령을 내렸지요. 그의 명령이란 말도 안 되는 것이었어요. 조선 팔도에서 하늘을 나는 자를 구해 오너라. 일이 이쯤 되니 조정에서는 발칵 뒤집혔어요. 하늘을 나는 사람을 찾으려고 조정 대신들은 눈에 불을 켜고 다녔어요. 그러나 하늘을 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이 같은 일에 골치를 앓는 것은 대감도 마찬가지였지요. 대감이 고민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시골집에서 청지기가 찾아왔어요. 나리, 하늘을 나는 사람 때문에 걱정하고 계시지요? 그렇단다. 아니, 그런데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 한다더니 대감은 청지기에게 바싹 달라붙었어요. 지난번에 서방님을 모셔올 때 가마 속에서 야, 날 것 같다, 날 것 같다 라고 소리치셨습니다. 그게 정말이냐? 대감은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아, 그럼요. 저만 들은 게 아니라 가마군들 모두가 다 들은걸요. 대감은 백정을 불러 중국으로 가게 했어요. 천자는 바로 백정을 불러 명령했지요. 어서 하늘을 날아보아라. 먼 길을 오느라 아직 여독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며칠만 좀 쉬게 해 주십시오. 천자는 상을 잘 차려 백정을 대접했지요. 백정은 혼잣말처럼 생각했어요. 기분이 좋아 하늘은 날 것 같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꼴이람. 팔자에 없는 대감 동생이 되나보나 했는데 죽을 날만 기다려야겠구나. 에라, 모르겠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몸이니 실컷 먹고 나 죽자. 백정은 이렇게 생각하고 실컷 먹었어요. 날이 빨리 지나가 다음 날이면 천자 앞에서 하늘을 나는 날이었어요. 백정은 저녁을 먹고 잠이 오지 않아 바람을 쐬러 거리로 나갔지요. 길거리에서 소년 둘이 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 조끼를 붙들고 싸우고 있었지요. 왜 싸우느냐? 백정이 두 소년에게 물었어요. 그러자 한 소년이 말했지요. 이 조끼가 동해 용왕 건데 서해 용왕이 가지려고 그래요. 또 다른 소년이 말했어요. 아니요. 서해 용왕 건데 동해 용왕이 가지려고 그래요. 대체 이까지 조끼가 뭔데 서로 가지겠다고 싸움을 하는 거냐? 이 조끼를 입으면 하늘을 날아요. 뭐라고? 이 조끼를 입고 단추를 채우면 하늘을 날고요. 단추를 풀면 땅에 닿게 되는 거예요. 백정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이놈들아, 거짓말 마라. 그러자 큰 소리에 소년들은 깜짝 놀라 조끼를 놔두고 꽁지가 빠지게 도망쳤지요. 백정은 그 조끼를 갖고 갔어요. 이튿날 백정은 많은 사람들 앞에 섰지요. 조선에서 이상한 사람이 와서 하늘을 난다고 하자 구경꾼들이 구름같이 몰려들었어요.
어서 하늘을 날아보아라. 천자가 신명을 하자 백정은 조끼를 입고 단추를 하나씩 채웠어요. 그러자 백정의 몸이 두둥실 하늘로 떠올랐지요. 야, 하늘을 난다. 사람들은 손뼉을 치며 좋아했어요. 백정은 있는 단추를 다 채워 하늘이 높은 데까지 올랐다가 단추를 풀어 땅 위로 천천히 내려왔어요. 천자도 깜짝 놀라며 벌린 입을 좀처럼 닫지 못했지요. 하늘을 날다니 정말 훌륭한 재주구나. 백정이 내려오자 천자는 물었어요. 그 재주는 어디서 오는 것인가? 이 조끼를 입고 단추를 채우면 되옵니다. 별다른 재주는 없사옵니다. 백정은 사실 그대로 말했어요. 그럼 나도 날 수가 있겠네? 물론입니다. 그러자 천자는 하늘을 날고 싶은 마음에 옷과 왕관을 백정에게 맡기고 얼른 조끼를 입고 단추를 부지런히 채웠어요. 그러자 천자는 총알같이 하늘로 치솟았지요. 단추를 풀어야 내려오는데 백정에게 그 말을 듣지 못하고 올라갔기 때문에 다시는 땅에 내려올 수가 없었어요. 천자는 땅에 내려오지 못하고 하늘에 사는 독수리가 되고 말았어요. 독수리가 된 왕은 자기가 천자였다는 것을 알아달라는 듯이 날개를 펴면 가슴팍에 웡자를 새겼지요. 독수리가 휘유 하고 우는 소리는 천자의 원통함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천자가 하늘로 올라가 내려오지 않자 백정은 천자의 왕관을 쓰고 중국의 천자가 되었어요. 이런 일이 있은 뒤로 독수리의 가슴팍에는 흰 털로 쓴 것처럼 웡자가 생겼다고 합니다. 선비의 아들과 오줌통. 옛날 어느 고을의 시장 근처에 한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선비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오줌이 마려우면 시장에 있는 오줌통에 가서 오줌을 누곤 했습니다. 강가에서는 시장 상인들이 급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장의 구석진 곳에 나무로 만든 오줌통을 놓아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양반집 사람들은 아무도 그곳에서 오줌을 누지 않았어요. 그리고 혹시나 오줌을 누는 양반이 있으면 손가락질을 하곤 했습니다. 양반 채통을 지키지 못하고 부끄러운 짓을 했다. 그렇지만 선비의 아들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건 아무 거리낌 없이 시장에서 오줌을 누었어요. 처음에는 오줌통을 지키는 사람이 선비의 아들이 오줌을 누지 못하도록 말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가 이 고을에서 행색게 나는 사람이어서 감히 말도 꺼낼 수 없었습니다. 선비의 아들도 시장에 있는 오줌통을 이용하기 전에는 여느 양반과 똑같았어요. 요즘 통에 오줌을 누는 선비를 보면 침을 뱉고 욕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오줌이 몹시 마려워서 그곳을 한번 이용한 뒤부터는 생각이 달라졌어요. 밖에 나와 있을 때는 일부러 오줌을 누러 집에까지 갈 필요가 없어서 너무 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비의 아들은 양반 체면 때문에 아무리 오줌이 마려워도 그곳에서 오줌을 누지 못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비웃었습니다. 체면이 그렇게 중요한 건가? 뭐가 무서워서 시장에서 오줌을 못 누는 거야? 나는 날마다 누워도 아무 탈이 없는데. 그러던 어느 날 선비의 아버지가 아들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이 버릇없는 녀석이 시장에 있는 오줌통에 오줌을 눈다니. 화가 난 선비는 아들을 불러 크게 꾸짖었어요. 그러자 아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비는 방바닥이 꺼져라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큰일이구나. 넌 이미 남들에게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게 된 게야. 개나 돼지를 좀 보아라.
길에서 오줌을 눈다고 해도 아무도 비웃는 사람이 없지 않느냐. 아버지, 그렇지 않습니다. 제 행동이 잘못되었다면 어째서 사람들이 저를 불러 나무라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해도 못 알아듣겠느냐? 사람들은 이미 너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나무라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세상은 냉정해서 부모가 아니고는 제대로 훈계를 해주는 사람이 없는 법이야. 내가 죽고 나면 내 말 뜻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선비의 아들은 아버지의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시장에서 오줌을 누웠습니다. 그로부터 10년 뒤 선비가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났습니다. 선비의 아들은 아버지의 장례를 마친 다음 날에도 여느 때처럼 시장에 가서 오줌을 누웠습니다. 그런데 오줌을 다 누고 나서 막 바지춤을 치켜 올리려고 하는 순간 그만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선비의 아들의 뒤통수를 쳤던 것입니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린 선비의 아들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낯선 남자를 발견하고는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너는 대체 누구냐? 이곳에서 오줌을 논 지 10년이 되었지만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않았는데 감히 나를 때리다니. 그러자 그 남자는 선비의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시장 사람들 모두 네 아버지가 두려워서 참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그동안 쌓인 분풀이를 좀 해야겠다. 그는 선비의 아들을 밧줄로 꽁꽁 묶었습니다. 그리고 시장 사람들을 불러 모아 선비의 아들을 마구 때렸어요. 선비의 아들은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한 달이 넘도록 끙끙 앓았다고 합니다. 그는 그제야 10년 전에 들었던 아버지의 훈계가 떠올랐어요. 내가 정말 어리석었구나. 아버지의 말씀이 옳았어. 그 후 선비의 아들은 시장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고 행실을 조심하며 글 공부에만 힘썼다고 합니다. 선녀가 신 달꽃, 먼 옛날 금강산에서 멀리 떨어진 마을에 가난한 농부가 살았어요. 어느 봄, 보릿고개를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풀뿌리와 나무 껍질로 끼니를 이어갔어요.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먹지 못해 병을 얻어 쓰러지기도 하였습니다. 경검님, 쌀이 한 톨도 없어서 그러니 저희에게 쌀을 좀 나눠주십시오. 뭐라고? 어서 썩 꺼지지 못할까? 사람들은 부자에게 사정을 했지만 그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먹지 못해서 알아눕는 사람들도 있어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농부들이 몇 번씩 찾아갔지만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시끄럽다. 어서 돌아가지 못할까? 부자는 쌀쌀맞게 농부들을 내쫓았어요. 농부들은 부자를 원망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부자가 되었는데 하고요. 이때 금강산에는 하늘에서 선녀들이 내려오곤 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마을에서 제일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 집에 모였어요. 할아버지, 가만히 있다가는 우리 모두 굶어 죽겠습니다. 먼저 병에 걸린 사람부터 살려야 해요. 농부들의 의견은 제각각이었어요. 선녀들을 찾아가서 달마을에 피는 달꽃을 얻어오면 어떨까요? 젊은 총각 하나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병든 사람도 냄새만 맡으면 벌떡 일어난다는 그 꽃 말인가?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금강산에 가려면 힘이 센 남자라야 하는데 오랜 가뭄에 기운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금강산에 다녀오겠어요. 부지런하고
마음씨 착한 착실이가 할아버지를 찾아왔어요. 네가 어떻게 금강산에 간단 말이냐? 할아버지는 놀라면서도 착실이가 대견스러웠습니다. 할아버지, 갈 수 있어요. 제가 가겠어요. 착실이는 무릎을 꿇고 앉아 다시 한번 할아버지를 졸랐습니다. 너처럼 연약한 몸으로는 험한 산길을 갈 수 없단다. 어서 돌아가거라. 어린 착실이를 금강산에 혼자 보낼 수는 없었어요. 저를 한번 믿어주세요. 꼭 가고 싶어요. 할아버지는 착실이의 결심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알겠다. 네가 그렇게 원한다면 어쩔 수가 없구나. 할아버지는 수염을 쓸어내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은 착실이에게 떡을 싸주었습니다. 잘 다녀오너라. 몸 조심하고. 마을 사람들은 착실이의 마음을 알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을을 떠난 지 사흘이 지났어요. 얼마쯤 온 걸까? 착실이는 지쳐서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어요. 한 걸음 한 걸음 금강산을 오를 때마다 금강산의 화려한 절경이 펼쳐졌습니다. 선녀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나 착실이는 선녀들을 빨리 만날 생각뿐이었어요. 천산대에 오른 착실이는 피곤하여 바위에 쓰러지고 말았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어렴풋이 들려오는 비파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알록달록 7 무지개를 타고 선녀들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었어요. 저 선녀들한테 달꽃을 구할 수 있어야 할 텐데. 착실이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넌 어디에 사는 아이길래 이곳에 와 있니? 선녀들이 착실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선녀님. 착실이는 선녀들을 보자 울컥 눈물이 났습니다. 얘야, 울지 마. 무슨 일인지 말해보렴. 착실이는 선녀들에게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랬구나. 우리가 네 소원을 들어줄 테니 걱정 말아라. 선녀들은 착실이를 달래며 맑은 물에 씻겨주었습니다. 순간 착실이는 선녀들처럼 아름다워졌어요. 선녀들은 무지개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지요. 그리고 착실이에게 옷 한 벌을 갈아입혔습니다. 이게 바로 달꽃이란다. 수만에서 눈부시게 새하얀 꽃 한 송이를 꺼내주었어요. 착실이는 달꽃을 손에 들고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이 달꽃은 100년에 한 번밖에 피지 않는단다. 달마을에서도 아주 귀한 꽃이니 이 꽃을 가지고 가서 마을 사람들을 구하여라. 그리고 우물가에 무지개를 내려보낼 테니 그 꽃을 던져주렴. 착실이는 선녀들과 헤어져 마을로 돌아왔어요. 마을로 돌아온 착실이는 사람들에게 꽃 향기를 맡게 했습니다. 저것 좀 봐요. 선녀가 왔어요. 하늘에서 우리를 구하러 온 게 분명해요. 발끝 향기로 병이 나은 사람들도 착실이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선녀님. 마을 사람들은 착실이에게 엎드려 절을 하였습니다. 착실이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당황했어요. 이상하게 생각한 착실이는 거울을 꺼내 보았어요. 아이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전혀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그럼 네가 착실이란 말이냐? 선녀처럼 아름다워진 착실이를 보고 마을 사람들은 무척 기뻐했어요. 다음 날 아침, 착실이 소식을 들은 부자는 착실이를 찾아갔습니다. 당장 달꽃을 내놓지 못할까? 부자에게 달꽃을 빼앗길 수는 없었습니다. 이 꽃은 줄 수 없어요. 착실이는 달꽃을 안고 뒷문으로 도망쳤어요. 우물에 도착한 착실이는 무지개를 향해 달꽃을 힘껏 던졌습니다. 달꽃은 무지개에 실려 하늘로 사라졌어요.
이런 달꽃만 손에 넣으면 난 벼락부자가 될 수 있었는데 뒤따라오던 부자는 달꽃을 가지 못하였습니다. 부자는 속이 상해서 병이 나고 말았어요. 어느 날 부자는 외동딸 궁녀를 불렀습니다. 궁녀야, 착실이가 가져왔다는 달꽃을 구해오너라. 네, 아버지. 궁녀는 신을 찾아 금강산으로 떠났어요. 다행히 궁녀는 130대까지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맑고 투명한 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궁녀가 땀을 닦으려고 물가로 갔습니다. 아, 시원하다. 깨끗하고 맑은 물에 궁녀는 세수를 했습니다. 하하하. 궁녀는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얼굴이 공보로 변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따가운 모래알이 비 오듯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궁녀는 달꽃도 구하지 못하고 곰보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딸을 본 부자는 화병으로 죽고 말았답니다. 다양한 옛 이야기들이 한데 모여 있는 이 기록을 읽다 보면 선하고 바른 마음이 결국에는 복을 부르고 욕심과 교만은 끝내 스스로를 파멸로 이끄는 법이라는 오래된 진리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이야기 속에서 요괴나 선녀 같은 초자연적 존재들이 등장하지만 그 모든 기적의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의 마음과 선택이 놓여 있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이들은 뜻밖의 행운과 인연을 얻고 반대로 탐욕과 이기심에 눈이 먼 이들은 가혹한 벌을 피하지 못하지요. 또한 운명과 예언에 얽힌 비극적인 전설 혹은 신분과 전통을 가볍게 여겼을 때 찾아오는 화를 담은 이야기들은 우리가 오래 지켜온 질서와 가치를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경계가 되어줍니다. 이런 옛 이야기들은 단순한 재미를 넘어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거울이자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옹골진 가르침처럼 느껴집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 마음속에 작은 선을 지켜나갈 때 세상도 함께 밝아진다는 조용한 진실을 속삭이고 있는 듯합니다.